국가직 7급 시험 보고 오신 수험생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저는 모두공에서 행정학 강의를 하고 있는 김덕관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7급 시험 제도 과목들이 개편이 되면서 특히 이제 국가직 7급 피셋이 도입됐죠. 어마어마한 기존과 다른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면서 대비를 했을 텐데, 자, 어쨌든 이 시험 제도 바뀐 것은 내 노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시험 제도에 따라서 자기가 뭐 유리해졌든 불리해졌든지 간에 묵묵히 잘 대비해서 좋은 결과를 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해설 강의를 켰다는 것은 아직은 조금 부족해. 그래서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자기의 문제점을 찾고 앞으로 공부 계획을 어떻게 잡을지 그걸 위해 키셨겠죠. 자, 그래서 뭐 잘 보신 분들 뭐 축하드리고, 이제 조금 지금 부족한 분들은 앞으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또 현재 부족한 것이지 앞으로 그걸 채워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내 생각대로 잘 안 될까? 왜 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을까? 그렇게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고시를 무려 2번이나 떨어지고 세 번째 시험 공부 기간으로는 3년 반 만에 합격했어요. 이 대부분 여기서 3년 반 이상 공부하신 분들 없을 겁니다. 대부분. 어쨌든 저도 이제 계속 떨어져 보고 하면서 이렇게 합격하는 거구나, 시험에서 합격하는 원리와 방법을 깨우쳐 가고 이제 실천해서 합격을 한 거겠죠. 자, 물론 잘 안 되는 게 있을 때마다 시험 보고 결과가 안 좋을 때마다 괴로워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가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 이제 1차 피셋 떨어져 보고 2차도 떨어져 보고 세 번째 시험에서 이제 한 번에 붙은 것인데, 자, 각각 다 떨어져 봤어요. 자, 근데 그때마다 제가 좌절하고 어떻게 그리고 힘이 빠져, 또 불안해져, 조급해져 그랬다면은 합격하지 못했겠죠? 제가 합격한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부족한 걸 발견했으면 채웠기 때문에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현재 부족한 것이지 앞으로 채우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설 강의를 드리는 거죠. 자, 제 해설 강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 통틀어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건 그냥 제 입으로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네.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간략히 한마디로 소개해드리면, 그냥 모든 과목 통틀어서, 행정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통틀어서 여러분들 합격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담고 있는 게 제 해설 강의입니다. 조금 긴 편이긴 해. 근데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되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 해설 강의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약간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데, 뭐 제 해설 강의 들어보신 분들 이거 뭔지 아시죠? 그분들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기출문제라고 달아놓는 거, 해설지도 그렇고 PPT도 그렇고 기출문제라고 달아놓는 것은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객관식 행정학 기출문제가 아니라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학에 추려놓은 1800문제도 안 되는 그 기출문제에서 반복돼서 출제되는 비중이에요.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거. 기출문제 달달했으면 기계적으로 푸는 거. 7급 평균적으로 이 정도가 되고요. 뭐 이제 이게 시작 점수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생소한 문제로 분류하는 것은 뭐 기출문제만으로 풀 수 없다 뿐이지 무조건 못 푼다는 아니고요. 이걸 하다 보면 자동으로 풀려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풀립니다. 거의 풀려요. 출제 패턴을 알게 되니까 모르는 거 나와도 패턴으로 풀고, 기출문제 있는 거 소거해서 풀고, 그래서 생소한 문제라고 해서 뭐 무조건 듣도 보도 못한, 그러니까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거 아니다. 행정학 같은 경우는 범위가 무한정해요. 여러분들 뭐 1년 이상, 또 적어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 아니면은 행정학 그래도 1년 가까이만 공부했어도 이제 알죠. 행정학은 죄다 행정학이라고 우기면 행정학이야. 심리학도 행정학 정보와 관련된 데가 행정학이고, 뭐 경제학도 뭐 갖다 쓰면 행정학이고, 그냥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합니다. 이걸 전부 다 대비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그죠? 전부 다 대비하려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객관식 행정학이다 보니까 객관식으로 명확히 정답을 정할 수 있는 것만 내요.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하지만 우리 합격을 위한 출제 범위, 합격을 위한 시험 범위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굉장히 한정적. 그래서 요걸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맞추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소한 문제, 뭐 여기를 조금 벗어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것들을 소거해서 풀고, 여기 있는 것들 패턴에 따라 풀고,
그러면 이제 쉽게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100점 방지용 문제라는 것은 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맞출 수가 없어. 이건 뭐 솔직히 제가 시험 문제를 푼다고 해도 요 정도의 문제가 나오면 거의 저도 못 풀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100점 방지용 문제를 분류를 합니다. 너무 많은 수험생들이 100점을 맞으면 변별력이 없으니까 못 나누잖아요. 합격생과 불합격생을. 그래서 100점 방지용 문제를 일부러 넣었는데 뭐 요 정도 평균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시험 과목 개편이 되면서 국가기출부 갑자기 확 어려워지지 않을까, 또 25문제나 돼서 확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우려를 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7급, 그동안 7급에 비해서 너무 쉬웠어요. 7급 난이도가 아니에요. 너무 쉬웠어요. 근데 그렇게 쉽다고 난리치는 자기 뭐 점수 자랑하는 거의 이제 합격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선생님 저한테는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자, 그분들을 위해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좌절하지 말고 지금 부족한 거니까 앞으로 채우면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시험 쉬어! 라고 난리치는 분들, 그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그걸 거쳐오니까 이제 쉬어! 라고 난리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 똑같은 과정 거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계속 거쳐나가면은 내년 시험에는 이 정도면 너무 쉬워!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수험생이 되는 겁니다. 합격생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전체적으로 쉬웠다. 근데 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25문제, 18문제면 한참 못 미치는데요? 그런데도 쉽다고요? 이게 생소한 문제로 분류할 수 있는 게 한 7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기출문제 있는 것만으로 바로 기계적으로 해결 못하는 거, 그런 게 7문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4문제는 그냥 거의 행정학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였어요. 뭐 제가 모든 강의에서 엄청 강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행정학 공부하다 보면 이제 모를 수가 없는 거, 어떤 문제는 행정학 공부 안 했어도 풀 수 있는 거, 그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본 점수가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점수 88점. 그러니까 무난하게 88점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아직 여기 한참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선생님 저는 안 그렇다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키우면 된다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 기준, 우리 뭐 수험생활 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수험생활 자체가 좋아서, 수험생활이 목적이어서 공부하는 거 아니죠? 합격하려고 하는 거, 합격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무난하게 88점이 나와야 된다, 이런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합격의 기준. 여러분들 뭐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무난한 88점 정도가 기준이 되는 시험이었다. 자, 그 중에 7문제 중에서 3문제는 어렵긴 어려워. 이거는 이제 거의 제대로 알고 푼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100점 방지용 이제 없잖아요. 더하면 이제 25문제니까 100점 방지용까지는 안 넣은 게,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만으로 선지 2개씩이 다 소거가 돼요. 그래서 정답률 다 50%는 됩니다. 50%면은 100점 방지용은 넣기 좀 그렇지. 찍어도 50%인데, 그리고 여기 거의 다 정답률이 50%보다 넘어요. 그러니까 소거하고 그다음에 눈치껏 기출문제 패턴상 찍어 나가면은 정답률 50%가 넘기 때문에 여기를 보낼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혹여 사람이니까 한 문제 실수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한 문제 이상 다 맞아요. 그러니까 역시 또 무난한, 실수가 있었어도 무난한 88점. 근데 이걸 완벽하게 잘 대비해서 88점 득점하고 여기서 한두 문제 92점, 96점, 초고득점이 나오는 거죠. 이번 시험 다른 과목들도 좀 평이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커트라인이 80점대 후반일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학에서 무난한 88점을 맞았다. 말 그대로 행정학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92점 이상을 맞았으면 행정학 때문에 붙는 거죠. 이 정도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보면서 내가 이 정도 난이도에서는 무난한 88점 그 이상은 맞아줘야 되는구나. 내가 그걸 위해 지금부터 부족한 거 같이 찾아서 채워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은근히 100점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득점했다 하려고 하면은 무난한 88점보다는 하나 더 맞아야지. 92점 이상부터. 이제 분발 대상 76점이라는 것은 이제 88점에서도 3문제를 더 틀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 거의 다 정답률 매우 높습니다. 기출문제 있는 것도 기계적으로 안 풀린다 하더라도 매우 높아요. 근데 여기서 많이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비가 가능한 건데,
뻔히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보고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건데 뭐 응용이라 싶은 것도 거의 없습니다. 난이도 높다 싶은 것도 한 2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거의 다 평이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76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분발을 해야 되겠고, 자, 요 이하는 공부 방향이 이제 잡혔죠. 이 이하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기출문제집에 기출문제부터 먼저 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 이상이 나온다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플러스 알파로 모의고사를 계속 연습하고 어떨 때는 또 고난이도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그다음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생소한 문제, 처음 보는 문제도 대처하는 연습을 해보고 그렇다고 막 그것만 찾아다니면 안 되고 불안한 마음에 모든 걸 찾아다니면 그만큼 중요한 걸 반복하지 못해서 점수가 떨어집니다. 좀 떨어져요, 그거는. 아시죠? 근데 이제 이런 이상한 문제들을 통해서 대처 연습도 해보고 그 자체를 공부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먼저 이걸 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도 종합하면은 모든 시험, 모든 과목은 기출문제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니까 시험 문제를 모르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를 강조한다라고 그래서 어떤 수험생들은 근데 그러면 기출문제만 보면 합격하나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기출문제부터 본다고요. 기출문제부터. 아니 뭐 문제를 알아야 공부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 공부하는 시험 공부.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모르면 불가능하고 시험 문제 파악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기출문제잖아요. 기출문제부터 하는 거예요. 부터. 시간이 없으면 또 실력이 부족하면 기출문제라도 제대로 보고 시험장 가는 것이고 시간이 되고 이걸 거의 다 파악했어. 그럼 그 이상을 그 다음부터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돼 있으면 그 다음은 자동. 시험 문제가 이걸 요구하네.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게 이거네. 근데 나는 뭐가 부족하네. 그걸 채우면 합격. 여기서부터는 자동. 그래서 기출문제부터 하는 겁니다. 뭐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런 건 없어요. 할 수 있는 한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하는 거지. 근데 순서가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요. 기출문제부터 해야 여기 있는 거 싹 맞추고 이것도 맞추고 여기도 한 문제 2개씩 소거하면서 한 문제 이상 맞추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런 문제들을 더 잘 맞추기 위해서는 모의고사로 또 생소한 문제도 연습을 하는 것이고 처음 보는 문제도 연습하는 것이고 응용 문제도 기출문제 있는 걸 하더라도 모양을 바꿔서 연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암기, 단순 암기가 필요한 부분 뭐 요약서로 암기하고 등등등 이 과목에서 이 유형에서 이 이론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걸 찾아서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출문제만 보면 되나요? 혹은 이런 질문도 있어. 기출문제도 다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순서를 지키라고요. 누가 기출문제만 보래. 누가 그 이상 보지 말래. 자, 기출문제부터 자 이렇게 공부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이제 다 잡혔죠? 이해하신 분은 다 잡혔을 겁니다. 이 사이에 있으신 분들은 큰 걱정은 없어요. 80, 84, 88은 큰 걱정 없어요. 지금까지 잘해온 겁니다. 이제 기출문제도 병행하되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죠. 이런 분들은. 다음 단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뭘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 실력이면은 자기가 시험 문제 파악했어. 그에 비해 부족한 걸 채우면 끝. 부족한 게 뭔지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거 하면 됩니다. 92점 맞으신 분들은 뭐 제가 상담해 줄 필요가 없고 이렇게 공부 계획 일단 잡으시고 그다음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기출문제 있는 것만으로 기계적으로 안 풀리는 것 같은데요. 기출문제 있는 거 이렇게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아직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해설 강의에서 일일이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랑 다 비교를 해줄 것이고 이 4개도 얼마나 그냥 바로 기계적으로 풀리는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해설지에 다 표시가 달려 있습니다. PPT에도 다 달려 있고 참고로 여기에 해당하는 게 9번, 16번, 22번, 25번 정도가 되겠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3번, 19번, 21번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여기 3번 문제만 정답률이 반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반절 훨씬 넘어요. 넘어요. 반절 넘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개는 다 맞출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정답률이 훨씬 높아요. 훨씬. 그냥 거의 다 정답률이 높습니다. 됐죠? 자, 한번 직접 확인을 해봅시다. 공부 방향을 제대로 같이 잡아봅시다. 출제 영역 분포는 별거 없고요. 우리 파트 7개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뭐 이 정도만 조금 특이하네요. 행정 완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조금 많이 나온 편이고요. 나머지는 다 골고루. 자, 이제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앞부분 좀 길다고 해도 필요한 분들은 꼭 들으셔야 돼요.
공부 방향, 계획 못 잡겠다 꼭 들으셔야 되겠고 필요 없는 분들은 건너뛰고 해설만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번부터 갑니다. 다음에 단점 혹은 한계로 인하여 정착이 어려운 예산제도는 뭐 예산제도 구분하는 거 처음 배울 때는 어렵지.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 너무 기초 문제가 돼버렸죠. 특히 집권화 문제가 심각한 것. 이 단어 하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계획예산제도가 되겠죠. 자, 다른 예산제도도 뭐 특히 품목별이나 성과제도 집권화된 부분도 있긴 있어. 하지만 집권화가 문제다. 이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 참여가 어렵다. 다 계획예산제도. 그리고 복잡한 분석 기법 뭐겠습니까? 계량적 분석. 이 계량적 분석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그런 예산제도다 보니까 이게 어렵죠. 행정부처의 직원, 공무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계획예산제도 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설정하고 집권적으로 설정하죠. 그에 맞춰서 최적 프로그램을 계량적 분석으로 개발하죠. 그래서 최적 프로그램 개발했어. 하향식으로 예산을 배분합니다. 예산 과정이 굉장히 집권적이고 하향적인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구조 등등등등 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위에서부터 계량적 분석을 쭉 개발해야 됩니다. 사업 구조뿐만 아니라 뭐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등등등등 다 작성이 어렵습니다. 자, 됐고 매번 나오던 문제죠. 계획예산제도에 대해서 자,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입니다. 체계적인 분석, 계량적인 분석이죠. 강조하는 계획예산제도 하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분석하는 전문가의 힘이 강해지는 반면 경험이 많은 관료의 영향력은 감소한다. 왜 그럴까? 이게 더럽게 어렵거든. 계량적 분석 전문가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4번에 장기적 시각, 장기적인 계획 중심이고 객관적인 분석도 또 뭡니까 이거? 계량적 분석을 통해서 예산 결정을 합리화하는데 장점도 있어.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되는데 이게 또 정책 구조의 집권화를 초래하죠. 자, 집권화 맞다, 분권화 틀리다 이렇게 출제 포인트로도 바로 나올 정도로 계획예산제도의 집권적인 특징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제 뭐 문제집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의 기출문제집에 다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 제 문제집 보시는 분들 중에 왜 이렇게 10년 너무 오래된 문제도 있나요? 이렇게 맨날 나오니까. 매번 나오는 것들은 오래된 문제여도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물론 이 문제보다 더 연습하기 좋은 문제가 최신 문제로 나오면 당연히 저도 교체합니다. 계속 최신 문제로 교체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 문제가 연습하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뭐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문제에서 필요한 것만 보고 있지만 어쨌든 연습하기 좋은 것들은 계속 보는 겁니다. 지금처럼 계속 나오잖아요. 14년 지나도 똑같은 거 나오잖아요. 집거나 분거나 계획예산제도에서 집거나 중요합니다. 자, 또 2번 가보시면 준예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개념은 설명 안 할게요. 준예산. 어쨌든 2번 국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죠. 국회 의결 없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임시적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경계법으로 배웠죠. 준예산 지출 가능한 뭐 이런 거 그냥 단순 암기해야 돼요. 각종 유지, 운영, 경비, 공무원 보수 같은 거. 4번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그리고 법으로 정하면 어쩔 수 없지.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하기 위해 뭐 자동으로 나야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는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가 얘네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됩니다. 이거 있다 그러면 맞고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고 그거 잘못 봐서 틀리신 분들 많아요. 어쨌든 있다 여기는 다 옳은 거고. 자, 역시 기출의 강조와 문제랑 비교를 해보시면 준예산은 사전 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국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자, 이게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부분이죠. 나머지 가예산, 잠정예산은 국회 의결 거쳐야 돼요. 준예산만 국회 의결 거칠 필요가 없다. 얼마나 똑같습니까? 국회 의결 필요로 한다 땡. 거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 좀 오래된 문제지만 갑자기 오래된 문제가 2개 연속으로 나와가지고 많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별로 없고 남겨놓는 것들은 이렇게 맨날 똑같이 나오는 부분이다. 자, 그리고 이 문제보다 연습하기 더 좋은 문제가 안 나오면 교체를 안 하는데 대신에 출제 포인트는 똑같아. 그럴 때는 관련 틀린 선지로 들어갑니다. 이 문제가 여전히 이 아래 문제보다 연습하기 좋지만 관련 틀린 선지로 같은 출제 포인트를 다른 형태로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겉모양은 다르죠. 근데 준예산은 국회 의결이 있어야 집행될 수 있다. 자, 이거는 틀린 게 가예산, 잠정예산이고 준예산에 대한 설명은 맞다. 여기는 준예산에 대한 설명이 틀리다. 요게 또 이번 기출문제랑 형태가 똑같죠. 물론 이게 그 국가의 7급 문제가 훨씬 쉬워, 훨씬 간단해.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해두면 간단한 문제 뭐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초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최신 문제 중에서
출제 포인트 같은데 다른 형태, 응용하는 버전 연습할 수 있게 관련 틀린 선지가 달려있고 이게 2번이잖아요. 요 1271번에 2번 선지에 관련 틀린 선지라는 의미로 앞에 이렇게 2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출문제집 보시는 분들은 관련 틀린 선지의 해설은 요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관련 틀린 선지는 어디가 틀렸다 이렇게만 그어져 있거든요. 틀린 부분만. 그 해설은 뭐다? 원래 문제, 그러니까 2번 선지 그리고 그 해설이 관련 틀린 선지 해설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 문제를 통째로 넣으면 문제 수도 많아지고 공부량도 너무 쓸데없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기출문제들이 괜히 두꺼워지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더 효율적으로 응용 문제까지 또 한 번 더 중요한 거 연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어쨌든 뭐 해설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출예강 행정하고 활용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드리지만 초반에만 설명드리고 이제 뒤로부터는 해설에 집중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네, 3번. 자, 여기 생소한 문제라고 달려있는 게 처음 등장했는데 이건 이제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만으로는 기계적으로 해결은 안 돼. 하지만 적어도 우리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요건 이제 기출문제집에 있죠. 그러니까 속어, 몇 개 속어는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주민참여 예산이니까 주민의 직접 참여잖아요. 지방의 예산심의권과 침해될 수도 있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국민의 대표의 심의랑 주민들의 직접 참여, 뭐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뭐 간접, 직접이 좀 충돌할 수 있다. 뭐 논란이 있다 정도는 뭐 당연히 맞는 거죠. 뭐 무조건 충돌한다 그러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논란이 있다는 당연히 맞는 거죠. 또 너무 깊게 들어간 분이 있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걸 지방의회도 제출을 하잖아요. 지방의회가 그걸 꼭 반영할 필요는 없어. 어쨌든 근데 주민의 의견이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찢어버리진 않겠지. 그러니까 침해 논란 정도는 뭐 써도 상관없으니까 뭐 2번은 기출문제집에 맨날 나오는 거고 4번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뭐 최초 광주광역시 북구 이런 까지 외우기 힘들어. 우리나라에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자 주민참여 예산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했다가 2011년에 전국으로 의무화됐죠. 그래서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지만 최초가 어디냐까지는 잠깐 외우기 힘들죠. 외운 분들이야 뭐 너무너무 대단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못 외웠다 해도 정답률이 1, 3번까지 왔습니다. 1, 3번까지. 예. 그래서 뭐 2번, 4번을 찍으신 분들은 조금 반성을 해야 되겠고 특히 2번 찍으신 분들은 반성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틀렸어도 괜찮아요. 이 문제. 괜찮아요. 실제로도 정답률이 반절이 좀 안 됩니다. 제가 세 문제 그래도 틀릴 수 있다. 세 문제 3번 그다음에 21번 3번 19번 21번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예요. 틀려서 괜찮아요. 정답률이 반이 안 됩니다. 자 그래도 1번 와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가 틀리게 나왔는데 일단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거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죠. 자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게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아니라 규정돼 있어요. 근데 규정 내용 중에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까지는 없다. 범위까지는 없다. 이게 주민참여 기구를 두고 있고요. 거기서 이런 세부 운영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을 뒤져보면은 이런 예산의 범위는 조례로 또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방재정법에는 없어요. 지방재정법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럼 어디에 있다 뭐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거 못 외웁니다. 뒤져봐야 나오는 거 이거는. 이거는 외울 필요 없고 지방재정법에 없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또 반복 출제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이건 좀 너무했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쉬운데 난이도를 좀 높이려는 문제들이 몇 개 보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너무 좀 이상한 걸 좀 갖다 놓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존 기출문제를 참고해서 내긴 하지만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출제위원들이 조금 교체된 것 같긴 해요. 쉬운 건 너무 쉽고 어려운 건 너무 이상하고. 자 어쨌든 틀렸어도 괜찮다. 정답은 1번이 되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4번으로 가보시면 거래비용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거래비용 이론에서 뭐 1번을 조금 어려워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1번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자 생각해 보세요. 기회주의적 행동은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동 어디서 더 많이 나타나죠? 시장. 근데 기회주의적 행동 제어예요. 제어를 시장이 하는데 틀렸죠. 기회주의적 행동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조직, 계층제. 자, 계층제는 조직 대신에 쓰인 거죠.
조직에서 명령 규칙으로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할 수 있죠.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자, 어쨌든 1번이 조금 안 들어갔을 수는 있어. 조금 난이도를 높이긴 했어. 하지만 2, 3, 4번은 지울 수 있어야 되겠죠? 2번 거래 비용에는 뭐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한 그 제어 비용, 통제 비용, 뭐 탐색 비용, 거래 이행 감시 비용 등등등이 있고, 뭐 기회주의적 행동이 심하면 심할수록 거래 비용이 늘어나죠. 늘어나죠. 그러니까 시장이 거래 비용 시장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는데 부적합한 것이고, 그다음에 3번 시장에 자발적 교환행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 있고 조직의 조정 비용이 있습니다. 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크대? 거래 비용이 더 크대요. 얘가 더 크대요. 얘가 더 크면은 더 싼 데로 가야 되겠죠? 조직으로 가는 겁니다. 조직을 만든다, 거래를 내부화한다. 맞죠? 거래 비용이 더 작으면 시장, 거래 비용이 더 크면 조직. 그다음에 4번 조직 경제학에 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2, 3, 4번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이렇게 지워서 1번 찍어도 되겠고요. 자, 어쨌든 거래 비용 이론 꾸준히 나오고 있죠. 조직을 거래 비용 감소를 위한 장치로 이해합니다. 조직을 거래 비용 감소를 위한 장치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조정 비용, 그러니까 조직은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대신에 조정 비용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자, 지금 어떻습니까? 조정 비용이 더 크대요. 조정 비용이 더 크대? 그러면 조직을 만들면 안 되지. 조정 비용이 클 때가 아니라 작을 때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내부화. 그래서 조정 비용이 작을 때, 거래 비용이 클 때 조직을 만든다. 그냥 한마디 더 싼 데로 간다. 자, 거기다가 거래 비용의 예시가 이거 나오죠.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어찌고저찌고 각종 비용들, 그게 거래 비용이 포함돼요. 뭐 시장의 거래 비용에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한 비용이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기회주의적 행동은 시장에서 심한 거예요. 시장에서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으로 제어하는 게 아니죠. 조직으로 제어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문제 힌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 보시면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전략 및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엣지온이의 저항 극복 전략, 이건 뭐 예시를 하나하나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략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면 금방 나오죠. 자, 그래 1번 경제적 손실 보상, 임용상 불이익 방지. 그다음에 4번의 개혁 시기 조정, 이런 것들은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 조금 조절해주는 개념이에요. 여기다 손실 보상이라고 대놓고 적혀 있고, 불이익 방지라고 대놓고 적혀 있고, 그다음에 시기 방법 조금씩 조절하는 것들도 적응 쉽게 해줘서 손실을 줄여주는 개념. 자, 이런 이해타산적인 접근을 공리적 기술적이라고 하죠. 공리적 기술적. 2, 3번에 개혁 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 교육훈련, 자기개발 기회 제공은 개혁, 저항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이 바뀌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려면 개혁 지도자 자체도 뛰어나야 되겠고, 참여시켜주고 사명감, 훈련, 교육받고 자기개발 기회 등등등. 자, 마음이 바뀔 수 있게, 근본적인 저항 원인이 해결될 수 있게 해주는 조치가 필요하겠죠? 이건 규범적, 사회적 전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강제적, 제재적은 쉽죠. 강압적으로 누르는 거. 그다음에 기출문제 뭐 많습니다. 공리적, 기술적 방법에는 시기 조절 똑같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똑같죠. 역시 가치, 이득, 실증, 그러니까 손실을 줄여주는 개념. 게다가 뭐 이익을 늘려주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이해타산적인 게 공리적, 기술적. 규범적, 사회적은 개혁 지도자의 신망 개선 똑같네. 의사전달과 참여 원활화, 사명감 고취, 뭐 이거 다 똑같아. 자존적 욕구의 충족, 이것만 좀 다르네. 어쨌든 뭐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똑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규범적, 사회적은 저항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마음이 바뀐다. 쉬운 문제였고, 그다음에 6번 가봅시다. 이것도 뭐 다 옳은 지문이죠. 이거 당연한 것들. 사무배분 원칙에서 일단 중요하지 않은 거 먼저 볼게요. 중요하지 않은 거. 니은, 서로 관련된 사무들을 배분할 때는 당연히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딱히 공부 안 해야 되는 거. 리을도 마찬가지. 시군 자치구가 해당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해주면 좋겠지? 뭐 원칙에서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 이런 건 없겠지. 그러니까 간섭하면 안 된다는 있겠지만 당연히 지원해줘야지. 요새 지방자치 반대하는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최대한 장려하는 거예요. 시군 자치구 가장 주민에게 가까운 기초자치단체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지. 굳이 따지면 적극적 보충성의 원리죠. 이거 뭐 포괄성의 원리고. 미음, 주민의 편익 증진과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중복되지 않도록 당연한 거 아닙니까? 책임 명확화, 중복되지 않도록이 당연한 거죠. 그래야 효율적이죠.
자, 이런 것들 뭐 그냥 맞다 하면 되는 것이고, 기억 디귿이 그나마 좀 공부할 게 있죠? 자, 기억 뭡니까? 시군 자치구로 최대한 많은 사물을 준다. 현지성. 시군 자치구. 그냥 줄여서 시군구라고 할게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죠? 광역보다는 기초가 주민에 가까워. 그래서 현지에 가까워. 현지성의 원칙. 디귿.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보다는 시도에서 처리한다. 이거 뭡니까? 보충성의 원칙이죠? 자, 기초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건 광역에서 처리하고, 광역에서 처리하기 어려우면 국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보충성의 원칙. 최대한 기초에 많이 주고, 최대한 지방자치단체 많이 주고, 안 되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최대한 기초에 많이 주고, 안 되면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기초, 광역, 국가. 자, 먼저 기초 최대한 주고 도저히 안 될 때만 보충하는 게 보충성의 원칙. 지방정부에 일을 많이 주는 겁니다. 보충성. 중요하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만 기출문제 예시를 좀 볼게요. 자, 시도와 시군구 사무처리가 경합하면 기초자치단체 우선입니다. 현지성의 원칙.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이 둘 다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중앙정부의 사무로 처리해야 된다. 보충성의 원칙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됐고요. 뭐 여러 군데에서 참 잘 나오고 있죠. 네, 7번 보시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 이런 기본이죠. 신뢰, 뭐 타인에 대한 신뢰, 일반화된 신뢰 당연히 구성 요소고, 호혜주의, 호혜만 봐도 알죠? 호혜적 규범, 서로 바로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얼마 줘, 동시에 줘, 이런 게 아니라 언젠가 모두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 그래서 다 구성 요소고요.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자본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이 사회적 호혜적인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 사람이 있을 때 좀 물리적으로 제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같이 여기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무언의 사회적인 제재가 되는 거죠.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면 생략된 게 좀 많긴 해요. 사회적, 호혜적 규범을 통한 사회적인 제재력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생략이 심하긴 하지만 뭐 사회적 제재력 있다라는 거 우리 배워왔고, 무엇보다 뭐 자주 나오죠. 사회적 자본은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뭐 옳은 지문, 틀린 지문 뭐 계속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으면 서로 믿잖아요. 뭐 앞에 거래 비용 같은 거 못 믿기 때문에 감시하는 비용, 탐색하는 비용,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까봐 또 감시하는 비용, 통제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믿으니까 거래 비용이 감소됩니다. 자, 뭐 이거 거래 비용 감소 긍정적 효과가 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이런 지문 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8번 보시면 조직구조 설계의 원리. 제가 직렬 시험마다 쌍둥이 모의사를 주잖아요. 그게 국가직 9급 쌍둥이, 뭐 지방 9급 쌍둥이, 국가직 7급 쌍둥이, 지방 7급 쌍둥이 해가지고 직렬별로 8개년도 기출문제, 8개년도 기출문제랑 그걸 일일이 다 하나하나 변형한 모의고사.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8개년도니까 160문제가 있겠죠.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 160문제. 그것도 서로 비교할 수 있게 쌍둥이 모의고사 주잖아요. 그것도 이제 막 강의 때도 설명해 주지만 강의를 안 들었다 하더라도 국가직 7급 쌍둥이 모의고사 보신 분들은 8개년도 기출문제 봤죠? 8개년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이거? 조직구조 설계 혹은 조직구조의 기본 요인들 진짜 엄청나게 나옵니다. 국가직 7급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국가직 7급이 너무 좋아하는데 물론 뭐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잘 푸셨을 거예요. 근데 혹시 그런 부분 소홀히 했다. 그러면 아직 뭐 점 차이가 많이 낮으면 처음에 제가 정리해드렸듯이 기출문제집, 단원별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부터 철저히 회독을 하는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됐으면 마무리로는 뭐 최근 국가직 7급 볼 거면은 국가직 7급 최근 기출문제 정도는 봐주셔야 돼요. 쌍둥이 모의고사로 8개년도랑 변형한 모의고사 연습까지 함께 되어 있다. 그걸로 보면 더 효율적이겠죠. 모의고사 연습도 동시에 하고. 어쨌든 좋아하는 문제인데 뭐 기억, 리을은 쉬우니까 생략할게요. 리은 부문화의 원리, 이름만 좀 바뀌었고요. 부성화의 원리예요. 부문, 부서 편성, 부성화, 부서 편성, 부문.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동질적인 업무로 부서를 묶는 거죠. 하나의 부서가 웬만하면 같은 업무를 하도록 이름만 바뀌어 있는 것이고, 뭐 이름이 헷갈렸다 하더라도 기억, 리을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이고, 니은을 이제 모른다 쳐도 디귿만 골라내면 정답 나옵니다. 맞다. 이 문제는
그냥 선지 자체가 디귿땡 하면 다 나와요. 땡땡땡. 2번 선지 자체가. 그래서 디귿에 좀 초점이 있는 것 같아.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니은 뭐지 헷갈렸다 하더라도 디귿 보시면 통솔범위 뭡니까? 상관 한 명의 부하에 대한 통솔범위. 부하 중에 상관 한 명이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숫자. 자, 그러면 인원수가 같다라고 쳤을 때 통솔 범위가 좁아지면 계층이 많아지겠죠. 통솔 범위가 좁아지면 고층 구조가 됩니다. 그다음에 통솔 범위가 넓어지면 계층이 별로 필요 없겠죠. 그러면 저층 구조가 됩니다. 근데 저층 구조는 수평, 평면 구조라고 해도 괜찮겠고 고층 구조는 수직 혹은 계층제적 구조라고 해도 괜찮겠고요. 어쨌든 바뀌어 있고 자 일단 기출의 강조한 문제에서는 가장 흡사한 거 뽑아왔는데 통솔 범위 좁게 잡으면 계층수가 늘어난다. 계층수 늘어나는 게 고층이죠. 고층. 오른선지. 오른선지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쌍둥이 모의고사는 기출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왼쪽에 있는 게 기출이고요. 자, 이 문제를 변형한 문제가 모의고사인데요. 5회차는 최근 8개년도니까 5회차는 17년도 국가직 7급 기출문제랑 그 변형 모의고사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그 통솔 범위에 대해서 이건 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쌍둥이 모의고사 자체 꼭 사서 푸세요가 아니라 그냥 기출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잘 안 보여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통솔 범위가 넓을 때 고층 땡 이렇게 적혀 있어요. 통솔 범위 넓다 고층 땡. 얼마나 똑같아. 통솔 범위가 넓다 고층 땡.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다 똑같은 말이니까 제가 여기를 땡으로 했지만 어쨌든 넓을 때 고층 땡 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 또 나왔어. 살 하나만 더 붙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랑 연습할 수 있게 통솔 범위가 넓은 구조는 수평적 구조 아니다. 고층 구조이다.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지. 통솔 범위가 넓으면 수평적 구조, 저층 구조이다. 이게 바꿔놨고, 그 다음에 이거 틀리게 이게 수평 구조이다여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자, 수평 구조, 저층 구조이다. 그래서 수직적 구조에 비해 통솔 범위가 넓은 게 수평 구조, 저층 구조이다. 그래서 응용해서 연습할 수 있게. 저도 순간적으로 잘못 보잖아요. 그래서 다른 형태로, 다른 키워드로 또 연습할 수 있게. 하지만 똑같은 걸 연습하는 거예요. 통솔 범위가 넓으면 저층, 좁으면 고층. 그 다음에 통솔 범위가 넓대요. 넓으면 그 수평적 구조, 저층, 계층제, 수직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까지 같이 연습할 수 있게 모의고사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쌍둥이 모의고사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자, 참고로 8개년도에서 거의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그런 반복도 한 4-5개씩 나오고요. 매년 어떤 시험인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까지 아니더라도 그래도 소거하고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것까지 합치면 정말 훨씬 많습니다. 네, 9번 이제 두 번째 생소한 문제인데 이건 그냥 행정학 공부 안 해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홉스테드 뭔지 몰라 푸는 겁니다. 오늘 해설 강의 듣고 호프나 한잔 할까? 맥주 땡기네. 행정학 그렇게 하기 싫네. 맥주나 마셔야 되겠다. 몰라도 됩니다. 호프가 뭔지 몰라도 돼요. 맥주예요, 맥주. 근데 어쨌든 문화에 대해서 1번 잘 모르겠다, 3번 모르겠다 하더라도 2번 보시면 여러분들 집단주의랑 개인주의는 구분할 줄 알잖아요. 이거는 행정학과 상관없이 우리가 쓰는 용어니까 우리나라 아무래도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가 센 편이에요. 군대식 문화, 담합하는 문화, 같이 회식 가야지 이런 문화가 좀 센 편이죠. 근데 최근에는 개인주의도 강해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호프스테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집단주의가 강한 경우에는 개인 간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개인 자체가 아니라. 개인주의는 개인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집단주의는 개인 간 인간 관계로 형성된 집단을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슨한 개인 간 관계가 아니라 개인 간 관계가 더 강력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건 행정 몰라도 푸는 것이고. 자, 1번 이런 거 어려우면 시험장에 넘어가면 풀면 됩니다. 제가 어려우니까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강하대요. 그러면 회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불확실성 회피하려면 공식적 규정을 둬요. 모두가 그걸 따르면 다 똑같은 걸 따르니까 불확실성이 줄어들겠죠? 불확실한 요소를 최대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꼭 좋다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 통제예요, 그냥.
네, 3번. 권력거리가 큰 경우. 뭐, 이 말이 난해하긴 하지.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처음 들어갔어. 나는 이제 신입이야. 근데 그 위에 상관들과의 권력 격차가 큰 거야. 뭐 어떻게 감히 쳐다볼 수도 없어. 이게 수평적인 조직은 게 덜하겠지. 근데 이게 계층제가 심한 조직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 수도 있겠죠? 이게 권력 거리입니다. 그럼 이제 상당한 권력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뭐 순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상관이 만만해. 권력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러면 이제 뭐 하극상 뭐 대들고 또 그러다 보면 순기능도 있지. 뭐 창의적인 발상이 적용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권력 거리가 먼 계층제가 심한 조직에서 뭐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밖에 감히 쳐다볼 수도 없으니까 찍소리 못하는 거죠. 아이고. 그다음에 뭐 4번은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거 진짜 그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남성성이 강한 경우에는 남자, 여자 역할 구분 그런 거 좋아하나 봐요. 근데 어쨌든 여성성이 강한 경우에는 뭐 남녀 평등 다 똑같아야 된다. 근데 뭐 둘 다 마찬가지 아닌가? 둘 다 구분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둘 다. 남자든 여자든 그 역할을 구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대신에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달라지는 거지 뭐. 모르겠어요, 4번은. 그렇대. 10번. 피들러의 상황 적합적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왜 정답률이 낮은 겁니까? 왜 낮은 거야? 이거 우리 정말. 자, 상황론적 리더십 연구는 상황 변수 제일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제가 두 문자까지 다 따졌잖아요. 피들러 뭐야? 피, 부, 과, 지. 리더의 지위 권력 혹은 뭐 직위 권력 이렇게 바꾸는 건 상관없겠지만 피부가지. 부하의 성숙도 허시아 블렌차드. 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두 문자까지 따가지고 그것도 제가 모든 강의에서 이거 꼭 외워서 가세요.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상황적 리더십에서 쓰잘데기 없는 것 좀 공부하지 말고 상황 변수 제대로 외우고 연구 결과 외우면 된다. 그러면 다 맞춘다. 근데 쓸데없는 거 공부하다가 이걸 안 외웠어. 그럼 틀리는 거지. 아유, 정답률이 50%가 안 돼. 이 문제가? 우리 그렇게 제가 피 터지면서 설명하고 피 터지면서 강조하고 계속 연습해 왔던 건데 50%가 안 된다니 충격이야, 충격. 자, 기출문제하고도 비교를 해봅시다. 뻔히 이제 기출문제집에도 피들러의 상황 적합적 리더십 이론에서 제시된 상황 변수가 아닌 건 상황 변수 다짜고짜 물어보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피, 부, 과, 지, 지위, 직위 이 정도 섞어도 되지. 두 문자는 보조 수단이니까 어쨌든 지위 권력, 직위 권력. 뭐야? 틀린 선지도 똑같아. 허시아 블렌차드의 생애주기 모형, 부하의 성숙도. 아이고, 틀린 예시도 똑같은데 어떻게 이 1번을 못 고려낼 수가 있어. 정말 배신이야, 배신. 근데 물론 뭐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한 정답률 40% 정도 되거든요. 거기 거의 다 있겠죠.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이 60%인 걸로 합시다. 왜냐면 저는 진짜 피 터지게 강조했으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선생님 저는 그러면 나가 죽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맞다. 외우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못 외웠네. 앞으로 채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좌절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맞다 하면서 채워나가는 겁니다. 자, 2번 보시면 그 연구 결과도 외워야 되겠죠? 상황이 매우 유리한 경우, 중간인 경우, 불리한 경우가 있어요. 유리한 경우에 과업지향적 리더십, 중간인 경우에는 인간관계, 불리한 경우에는 다시 과업. 그래서 유리, 중간, 불리, 과업, 인간관계, 과업 이렇게 바뀌죠. 연구 결과도 그냥 암기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어쨌든 기출문제도 이렇게 거의 완전히 똑같은 게 있네. 또 나머지 상황론적 리더십 연구들도 지금 2개 나왔죠. 피부가지, 허성 나왔죠. 나머지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역관주의. 왜 이렇게 쉬운 문제는 또 너무 쉽게 내는 것 같아. 이거 뭐 너무 지겹게 나오는. 안정성과 지속성은 떨어지죠. 역관주의에서는 집권정당이 교체되면 관료들이 싹 다 교체되잖아요. 안정성, 지속성 당연히 떨어지죠. 일관성, 계속성도 마찬가지고 떨어지죠. 그 다음에 뭐 같은 말이 되겠죠. 역관주의 하면 국민의 다수가 지지한 집권정당.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정당이죠. 그럼 그들이 제시한 공약을 국민 다수가 지지를 해준 거예요. 민주적인 공약이겠지. 그걸 역관주의, 집권정당이 충성을 다 바치는 관료를 뽑은 다음에 자기 말 잘 듣는 관료와 함께 공약을 실현하죠. 그래서 3번 정당 정치에 따라 정당 정치의 발달과 그에 따라
민주주의 발달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당 정치를 통한 민주주의 발달. 이건 뭡니까? 집권 정당, 정치 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이 강화되죠. 자기 말 잘 듣는 관료를 뽑는 거니까. 같은 말이 되겠죠. 자, 이것도 뭐 지겹게 나오는 거. 역관제 물어봤는데 안정성과 지속성 뭐 키워드도 똑같아. 땡. 정부 관료제 민주화의 기여, 뭐 오른선지도 똑같은 거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오른선지에 해당되는 것들은 여러 문제에 다 많습니다. 네,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거 위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제가 다 넣어놨어. 기출문제가 왼쪽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도 괜찮아요. 안 보여도 딱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만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방향을 잡기 위해. 18년도 국가학칙을 나왔던 거네. 역관주의 하에서는 민주성과 관료적 대응성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같이 연습해야 될 걸 제가 2번으로 맞춰놨는데 역관주의 하에서는 행정부가 집권정당에 충성하는 관료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집권정당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용이하다. 이 점에서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옳은 선지와 관련된 거, 자, 이거는 뭐 틀린 선지 뭐 똑같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옳은 선지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연습할 수 있게 넣어놨고요. 12번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직업공무원제에서도 우리 일체감, 단결심,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 이거 뭐 유리한 제도 아닙니까? 이것도 이제 연습을 많이 했었죠. 자, 쭉 한번 가볼까요?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해 줍니다. 일생 동안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젊고 유능한 자를 뽑아서 내가 신분 보장해 줄게. 그리고 버티면 버틸수록 좋아져. 월급도 올라가고 계급도 올라가고. 자, 대신에 너는 평생 봉사만 하면 돼. 생계 다 책임져 줄게. 퇴직 후에도 책임져 줄게. 대신에 봉사만 해. 이게 직업공무원 제도죠. 아니, 평생 동안 국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래. 그럼 그 정도 보장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국가니까 보장이 가능하죠. 민간 기업은 보장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직업공무원 제도 같은 경우를 공공부분, 공무원에 주로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대부분의 공무원들 그대로 쭉 갑니다. 그래서 연속성과 일관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일체감, 단결심, 뭐 헌신하려는 정신, 뭐 봉사 정신 등등등 혜택이 주어지니까 공무원으로서 혜택이 주어지니까 또 안 잘리니까 공무원 집단으로서 자부심, 일체감, 봉사 정신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4번과 관련된 거 또 기출문제 보시면 963번에 이거는 관련 틀린 선지인데 제가 깜빡했네. 자, 관련 틀린 선지 보시면은 직업공무원제 해놓고 공무원의 일체감과 봉사정신 낮아진다 땡. 뭐 거의 패턴이 똑같죠. 일체감, 봉사정신, 뭐 단결심 이런 것들 유리하다, 높아진다. 자, 됐고요. 3번 단점도 있어. 보장해주니까 신분을 보장해주다 보니까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화될 우려가 있다. 뭐 같은 말입니다. 이게 특권이 주어져. 근데 그걸 지키려고만 하고 뭐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도 좀 등한시하고 또 대응을 별로 안 해도 돼. 신분이 보장돼 있어서 안 잘린단 말이지. 그래서 특권만 지키려는, 그러니까 특권을 준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걸 안 하고 특권만 지키려는 특권 집단화될 우려가 있다. 단점도 보너스로 챙겨주시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가보시면 살라몬의 정책수단 유형 중 직접, 간접 구분하거나 아니면 직접성이 가장 높은, 중간, 낮음 구분하거나, 이거는 뭐 계속 주기적으로 꽤 나오는 주제니까 우리 4개는 단순함기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기계적으로 나오죠. 직접 수단에 해당되는 거 공기업, 또 자동으로 나와야지. 공기업, 경제적 규제, 그다음에 직접 대출, 정부 소비. 자, 더 있지만 4개 정도는 확실하게 외워두고 있어야 되겠고. 중간. 자, 중간하고 낮음은 간접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쨌든 중간을 먼저 보시면 사회적 규제, 조세 지출, 계약, 벌금. 역시 4개는 외워야 되겠고. 낮음은 보조금, 바우처, 뭐가 나왔죠? 보조금, 바우처, 정부 출자 기업, 정부 대출 보증. 아이고, 떨어질 뻔했네. 자, 이렇게 저도 안 해오면 계속 까먹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단순함게 해주면 뭐 시험장 가서 문제 푸는 건 지장 없겠죠. 또 이거는 뭐 문제 패턴이 항상 똑같아. 자, 잘 보세요. 이거는 잘 보세요. 여러 기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방금 있는 게 다 있어. 공기업. 자, 직접 수단에 공기업 오른선지 있죠? 앞에 있던 보조금, 사회적 규제, 조세 지출. 자, 잘 보세요. 보조금, 사회적 규제, 조세 지출. 지금 틀린 선지도
다 있죠. 틀린 선지도. 거기다가 보너스로 직접 정부 소비, 경제적 규제, 또 하나 뭐 있었지? 직접 대출 이런 것도 다 여러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지. 또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꽤 나오는구나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 자체도 외우고, 그다음에 제가 맨날 강의에서 말해주듯이 4개, 4개, 4개 정도 외워야 되겠고, 뭐 기출문제집에 4개, 4개, 4개 압축 정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압축된 형태로 외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국가직 7급에도 있었어. 4회차 16년도 국가직 7급. 자, 쌍둥이 모의사는 국가직 7급 사례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자, 간접수단 물어보고, 간접수단에 공기업 땡이 있죠. 공기업은 직접이거든. 공기업 땡, 공기업만 직접. 그래서 경제규제 직접 대출도 직접. 그 다음에 제가 직접성이 가장 낮은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낮으니까 뭐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4번이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 가장 낮은 거, 가장 낮은 거, 가장 낮은 거, 가장 낮은 거 4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조세 지출이 중간이거든요. 조세 지출, 그 다음에 사회적 규제, 벌금, 계약, 중간, 중간 다 넣어놨고요. 가장 높은 건 네모로 해볼까? 정부 소비, 여기 경제적 규제, 직접 대출, 공기업. 그러니까 쌍둥이 모의고사로 모의고사까지 활용해서 2개 같이 보면 4개, 4개, 4개를 다 외울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뭐 어차피 4개, 4개 다 외워도 되니까. 또 뭐 꼭 쌍둥이 모의고사 안 본다 하더라도 기출문제집에도 살라몬의 정책수단 유형별로 있고 4개, 4개, 4개를 옆에 표로 다 정리해놨어요. 기출문제집만으로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도로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 14번은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절차네요. 자, 요거는 뭐 정확한 절차는 없고요. 뭐 대학교 수능 교과서에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처음하고 마지막은 똑같다라고 그랬죠? 처음하고 마지막. 그래서 제가 정책 목표 확인, 어떻게 해요? 목표를 확인하지 않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왜 이 정책을 했는지 목표를 알아야 그 목표 달성도를 평가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조건 첫 번째, 1번. 그다음에 마지막은 평가 결과. 동그라미를 치는 의미가 없긴 하네. 마지막은 평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결과를 제시한다, 환류한다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처음은 목표 확인, 그 다음은 결과 제시. 그럼 이제 2개는 지워지게 되겠죠. 자, 대부분은 그동안은 첫 번째, 마지막 알면은 다 풀 수 있게 출제가 됐어. 근데 뭐 그것만으로 풀 수 없게끔 조금 이제 바꿔놨는데, 자, 기억, 디귿 남았잖아요. 비교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뭐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 학자들마다 다르고 대학교는 교과마다 달라요. 어쨌든 평가 대상 확정이랑 인가 모형 설정 비교를 해보세요. 아니, 평가 대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평가해? 자, 목표 확인은 왜 첫 번째 겁니까? 원래 목표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정책을 평가합니까? 목표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대상, 누구에게 집행했고 그 대상을 알아야 평가할 거 아니에요. 대상을 모르면 평가가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인가모형 설정보다는 평가 대상 확정이 먼저겠죠. 그 다음에 이걸 대상을 알아야 뭐 인가모형 설정하든가 말든가 하는 것이고, 자,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마지막 당연히 목표 확인부터 결과까지 혹은 환류까지, 중간은 혹시 그걸로 안 풀리면은 비교해서 푼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기출문제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똑같은 게 있어. 일반적인 정책평가의 절차 뭐 똑같죠? 일단은 이 문제는 목표 확인, 디귿, 결과의 환류, 미음. 그래서 뭐 뒤쪽은 다 달라가지고 이제 마지막 거는 별 상관없는데, 어쨌든 목표, 결과에서 이 앞에가 다 다르죠? 첫 번째 거 알면 그냥 푸는 문제로 출제가 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푸는 문제로 출제가 됐고, 여기도 리을에 보시면 두 번째가 대상입니다. 두 번째가 평가 대상 및 기준 확인이에요. 그 다음이 인가 모형 설정, 자료 수집 및 분석. 뭐 똑같죠? 완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완전 5개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대비가 돼 있어야 되겠고. 자,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우리 행정 통제 과정이 국가직 7급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행정 통제 과정은 별로 안 중요하거든. 근데 방금 봤던 게 좀 더 잘 나와. 기출문제집에도 있고. 그래서 행정 통제 과정이랑 일맥상통하는 게 정책평가 과정이에요. 행정 통제는 더 포괄적이고 정책평가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긴 하지만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로는 정책평가 과정을 제가 줬습니다. 그래서 목표 확인이 당연히 1번이 되겠고, 결과 환류가 마지막이 되겠고, 첫 번째 마지막 정도는 연습할 수 있게.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제 자랑이죠. 쌍둥이 모의고사 자랑이 되겠죠. 자, 앞에까지는 다 그냥 기출문제 중요하다는 거였고, 요건 이제 쌍둥이 모의고사 제가 잘 만들었다. 근데 근본적으로 소개시켜주는 이유가 뭐다? 그만큼 기출문제 중요하다는 거, 본질적으로는. 했고,
15번. 개방형 또는 폐쇄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쉽네요. 바로 골라낼 수 있죠. 개방형은 외부 전문가나 경력자에게 공직을 개방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 아이디어를 수용해 공직사의 침체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뭐 이런 질문들 여러 개 있죠. 일단 개방형 개념을 모르면 안 되겠고 자 개방형은 공직의 침체를 막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역시 또 원래 예전에 기출문제에도 뭐 그대로 있는 표현이 뭐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개념을 모르는 분들은 없겠고 외부 전문가나 경력자에게 개방한다. 1번 그런데 전혀 지장이 없죠. 나머지들도 뭐 계속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직위분류제, 전문가 중심, 개방형 인사제도랑 어울리죠. 자 이건 이유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장기 근무를 장려한다.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이죠. 직업공무원제의 임용 방식은 폐쇄형. 그리고 자 내부 승진과 경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가 많은 게 직업공무원제 폐쇄형이죠. 여기는 적다래 적다. 적다니까 개방형이 되겠네요. 직업공무원제 자 좀 전 문제도 있었잖아요. 직업공무원제는 신분보장에 대해서 계속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내부 승진과 경력 발전 교육기회가 많아요. 폐쇄형 추원이고 한 번 들어오면은 외부에서 못 들어오고 쭉 거기서부터는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개방형은 왔다리 갔다 왔다리 근무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기회가 적은 거죠. 자 여기도 뭐 일체성과 일관성 폐쇄형 폐쇄형 내부 승진 기회가 많다 하면 폐쇄형 적다 하면 개방형 그다음에 폐쇄형이 계급제라고 그랬죠. 계급제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신분보장 강한 게 폐쇄형 약한 게 개방형이 되겠죠. 뭐 앞에 문제랑 관련되는 질문들입니다. 이제 쌍둥이 모의고사가 또 있습니다. 직위분류제 폐쇄형 땡 있습니다. 직위분류제 폐쇄형 땡. 16번 다양성 관리. 자 이건 우리 이론 강의부터 제가 모든 강의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제이다 라고 하면서 자 다양성 관리 자체가 객관식으로 낼 만한 부분이 많진 않아. 근데 적어도 이 정도는 준비하자 라고 했던 거 뭐 그대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다양성 관리 같은 경우에는 행정고시 쪽에서는 뭐 예전부터 좀 유력한 주제였어요. 학계에서 관심이 많아. 자 다양성 관리 왜 들어왔죠? 이건 중요하니까 좀 들어봅시다. 실적주의의 소극성을 해결하기 위한 거죠. 우리 여러분들 실적주의가 적용되고 있잖아요. 대부분은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근데 실적주의는 왜 소극적이야? 시험 잘 보는 사람만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시험 잘 보는 사람의 특징을 갖추기에 노력하는 거지만 인사행정 전체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합격생들이 다 획일적이요. 자 농담으로 5명 중에 공무원 4명이 숨어 있어. 그러면 제가 웬만하면 3명 이상 맞출 것 같다. 3명 이상 맞출 것 같다. 이제 5명 중에 1명이 숨어 있어. 웬만하면은 뭐 한두 번에 맞출 것 같다. 막 하잖아요. 그만큼 합격생들 특징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공부해야 빨리 합격한다. 근데 어쨌든 이 인사가 획일적이니까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행정수에 대해서 다 대응이 안 됩니다. 이 시험 잘 보는 특징을 가진 획일적인 공무원은 모르는 세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다양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 점에서 다양한 행정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극적이다. 그래서 들어오는 게 적극적 인사행정이고 대표 관리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조금 더 세련되게 다양성 관리라고 한다. 그래서 뭐 행정고시 쪽에서는 제가 이제 15년도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5년도 그 전부터 나름 유력한 주제였어요. 물론 제 때는 안 나왔어. 저 때는 안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15년도 합격할 때 그 전부터 좀 유력한 주제였고 그 이후 문제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뭐 나왔나요 혹시? 아무튼 다양성 관리. 그래서 이제 7급이 필세지 도입되다 보니까 행정고시랑 함께 준비하신 분들 늘었겠죠,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늘었겠죠. 필세 때문에. 어쨌든 그때 뭐 행정고시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쉽게 이거 당연히 다양성 관리 이거 뭐 3번 답이네 하고 이제 했을 수 있겠는데 혹시 그냥 순수하게 국가직 7급만 준비하셨던 분들은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당연히 틀리면 안 되겠고 근데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조금 이제 몰랐을 수 있긴 해요. 아마 다양성 관리는 그 모든 행정학 교재 통틀어서 제 기본서에만 있을 거예요. 아마도. 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 그 제가 제 장점을 한마디로 표현하려고 하면은 수험 적합성이거든요. 최대한 빠르게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 강의랑 교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빠르게 합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강의랑 교재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교재도 다른 그 강의보다 조금 짧고 강의 수도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진 게 많은 거 아니야? 이게
무작정 마구마구마구 우겨넣어 다 넣어놓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무조건 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험생이 불안하니까 그럼 무조건 다 들어가 있는 교재를 찾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재도 만들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저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적어도 수험 적합성만큼은 그냥 제 입으로 그냥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뭐 제가 완벽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 부족한 거 많아요. 하지만 수험 적합성은 압도적이다. 그래서 강의 교재가 더 짧아도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더 제대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것들, 쓰잘데기 없는 거, 문제 해결이 필요 없는 것들을 빼서 컴팩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혹가다 이제 제 강의랑 교재를 안 들어보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것만 보고 기출문제집 문제수 다른 것보다 조금 적네 그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숫자만 보고 7급에는 좀 부적합한 거 아닌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자, 더 적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더 제대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걸 뺀 거예요. 쓸데없는 거. 그만큼 더 합격이 빨라지겠죠. 자, 기출문제 수를 1800문제도 안 되게 줄일 수 있는 건 관련 틀린 선지 덕분이에요. 문제 수를 줄이면서도 공부 부담을 줄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관련 틀린 선지.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없으니까 그냥 다 통째로 다 넣다 보니까 문제수가 뭐 2000문제 훨씬 넘는 문제도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조금 공부하고 점수가 더 잘 나온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저 완벽합니다가 아니라 이 점만큼은 그냥 말해도 된다고. 그냥 수험 적합성만큼은 그냥 압도적인 차이가 나니 그냥 말해도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요. 왜 걱정해 그걸? 걱정하지 말라고요. 제 강의 교재를 한 번이라도 접해본 분들은 걱정을 안 해. 제 스타일 아니까. 또 누구보다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 내용 다 가르쳐 주니까. 그렇죠? 근데 혹시 뭐 그런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다양성 관리 우리 뭐 모든 강의에서 대비해 왔죠. 자, 다양성 관리 개념은 간략히만 볼게요. 자, 일단은 2번의 외적 다양성, 뭐 직업, 뭐 성별 등등 눈에 보이는 다양성. 내적 다양성은 사람의 내면 위에 있습니다. 성격, 가치관의 차이 등 내면적 다양성. 이 내적, 외적 부분을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협의의 다양성 관리하면 외적만 말해요. 광의의 다양성 관리하면 내적, 외적을 다 말합니다. 근데 협의 같은 경우에는 대표 관료제 말하는 거 대표 관료제. 우리나라에서는 균형 인사 정책이라고 하죠. 자, 외적 다양성, 성별, 직업 등등등 눈에 보이는 다양성, 대표 관료제, 균형 인사 정책. 밑에도 이제 대표 관료제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관료제적인 성격이 균형 인사 정책이죠. 그리고 광의, 내적까지도 그게 일과 삶의 균형 정책, 공무원으로서 워라밸이 돼야 다양한 사람들이 공무원 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몰려오겠죠? 그러면 다양한 공무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광의의 다양성 관리, 일과 삶의 균형. 이게 다양성 관리의 양축이에요. 이 두 개야, 두 개. 이 두 개인데 없다 하면 당연히 틀리죠. 그래서 우리 뭐 제 교재에만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론의 강의 행정학의 기본서 안에 다양성 관리에다가 협의, 균형인사 정책, 광의,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되어 있고 균형인사 정책으로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다음에 제가 날개에다가 다 핵심만 정리해 두죠. 그러니까 다양성 관리를 행정고시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서술형을 물어볼 수는 있어. 근데 객관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적어도 협의, 광의, 뭐 내적, 외적, 균형인사 정책, 일과 삶의 균형 요 정도는 낼 수 있죠. 그거 더 간단하게 포함한다 안 한다 지금처럼 당연히 낼 수 있고. 정리의 강정은 요약서는 기본서보다도 더더욱 쓸데없는 거 빼버리고 배경 논리 빼버리고 딱 핵심만 넣는 거예요. 거기에도 넣어요. 거기에도 돼요. 그래서 방금 옆에 봤던 표에다가 이제 요약서다 보니까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해요. 너무 이제 표만 딱딱딱 되어 있으면은 내공이 있는 분들, 훈련이 많이 된 분들은 바로바로 활용하지만 조금 실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필기체로 필요한 부연 설명도 다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로 제가 연습하라고 줬죠. 자, 공무원사의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다양성 관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올해 진도별 모의고사 15회 20번, 그러니까 올해 대비, 그러니까 작년에 출간된 올해 대비 진도별 모의고사 협의의 다양성 관리는 균형인사 정책 대표 관료제, 광의의 다양성 관리 일과 삶의 균형 정책. 자, 우리 계속 모든 강의에서 제가 연습시켰던 거 다 잘 맞추셨죠?
그러니까 이게 생소한 문제 중에서 그냥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함께 해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쉽게 맞추는 문제. 그리고 뭐 내용을 전혀 몰랐다라고 해서 못 맞추는 문제는 또 아니에요. 다양성이니까. 다양성. 그러니까 균형인사 정책 이게 뭔지 알면은 땡 할 수 있어요. 균형인사 정책은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안 배웠어도 균형인사 정책이 대표 관리제적 성격이다. 이거 안 배운 분들은 없죠. 그러니까 균형인사 정책, 다양성 관리, 다양성, 오케이. 틀렸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관련이 있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쓰레기통 모형은 기본 모형인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자, 1번. 응집성이 약한 상태가 조직화된 혼란 상태죠. 그러니까 중심권위가 부재한 혼란 상태. 그 다음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참여자의 범위, 투입하는 에너지가 유동적이다. 참여자가 변해 일시적 참여자 혹은 유동적 참여자. 그 다음에 4번에 목표와 수단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게 불명확한 기술이죠. 문제에 써있는 선호는 참여자 본인도 자신의 선호를 모르고 참여자들 간에 합의된 기준이 없어. 이런 걸 말하죠. 세 개 구분하는 문제. 자, 그런데 뭐 다 이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집이랑 비교를 해드리면 밑에 거 불명확한 기술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불명확하다 이거 틀렸다. 문제에 써있는 선호는 행위자들의 선호가 다르다는 것이고 유동적 참여는 참여자들이 정책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계속 바뀌고 유동적이다. 개념 공부할 수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풀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응집성이 강한 땡 똑같죠? 응집성 강한 땡. 그래서 얘에서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옳은 선지 정답에 대해서는 이건 좀 저 같아도 바로 못 골랐을 것 같아. 자, 일단 영어 표현 볼게요. 플라이트, 오버사이트. 자, 오버사이트가 날치기고요. 플라이트가 짐빼기인데 보통 날치기, 짐빼기 혹은 간과 탈피로 번역을 해요. 이 번역 외의 번역은 저도 본 적이 없어. 대부분은 날치기, 짐빼기, 간과 탈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자, 오버사이트, 플라이트가 좀 이상한 번역이 나왔어. 오버사이트, 플라이트 이건 똑같죠? 끼워넣기, 밀어두기죠. 저도 이런 번역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보는데 여러분 당연히 처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딱 뭐 영어 표현 어떻게 외워? 저도 영어 싫어. 자, 날치기, 짐빼기, 간과 탈피 그 정도 알았으면 제대로 공부한 거예요. 영어까지 몰랐다 하더라도. 근데 적어도 1, 2, 4번을 지우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3번은 의사결정 방식 뭐 2개 나왔던 것 같은데 내가 외운 거랑 좀 달라. 근데 번역을 좀 달리한 건가? 한국말 번역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교수님들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 교과서마다 다 다르니까 3번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1, 2, 4번은 명백히 틀렸잖아요. 3번 가지고 고민한다 안 한다. 3번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원래 시험장에서 모르는 건 고민사항이 아니에요. 처음 본다니까 저도 이런 번역 본 사람 없을걸요? 이런 번역을 봤다 그러면 진짜 쓸데없는 것까지 다 공부한 거예요. 제가 모르는 것을 공부했다는 건 정말 쓸데없는 거 공부한 겁니다. 자, 어쨌든 1, 2, 4번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1, 2, 4번을 지워요. 근데 넓게 공부한 만큼 매번 나오는 거, 이 부분을 반복하지 못하겠죠? 그럼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으니까 3번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객관식 행정학 시험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요걸 제대로 반복 그걸 해두면 그거 자체로도 거의 합격 점수가 나오고 뭐 시간이 남아 그걸 바탕으로 조금 지역적인 거 챙기면은 금방 챙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돼 있고 다 불안한 마음 다 보려고 그래. 혹은 공부 요령이 없어서 강약 조절 없이 다 보려고 그래. 그러면 그만큼 여기를 반복하지 못해서 점수가 떨어집니다. 시험장에서도 대처가 안 돼요. 확신이 없으니까 소거가 안 돼요. 자, 공부 방향 제대로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전에 쌍둥이 모의사가 있었네. 요 문제. 요 문제도 제 자랑. 요 문제도 제 자랑. 맞아. 이거는 회사 모형의 주요 개념들 이렇게 개념 문제 물어보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봤듯이 예전 기출문제도 있었잖아요. 쓰레기통 모형의 3가지 개념. 여러 시험에서 그 개념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 문제성인 선호, 일시적 참여자, 불명확한 기술, 그리고 간과 또는 탈피, 날치기랑 짐빼기, 간과 또는 탈피까지도 물론 제가 영어를 싫어하다 보니까 오버사이트, 플라이트는 안 넣었어. 저 영어 싫거든요. 근데 아무튼 앞으로는 좀 실어줘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이따위로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이 요거
문제성에서는 의식 참여 불명확한 기술을 다 연습할 수 있게 문제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회사 모형, 쓰레기통 모형, 모형을 바꾸면서 같은 패턴으로 내는 부분 연습할 수 있게 이거는 쌍둥이 모의고사 자랑 맞습니다. 이거는 자 18번 정책 델파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책 델파이는 그냥 델파이랑 차이점을 잘 정리해야 되겠죠. 그중에서 1번, 2번 대립되는 입장을 강조합니다. 불일치와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성합니다. 자 대립되는 입장들을 싸움을 붙여가지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논쟁도 하고 뭐 문제도 해결하고 문제도 예측해보고 하는 거죠. 1번은 뭐 엄청 어려운 표현이 적혀 있는데 내재된 가정과 논쟁을 표현하시고 명백하게 위한 다 뭐냐면은 대립되는 입장들을 싸움 붙여서 여러 가지 현재 상황도 정리하고 미래도 예측하고 그런 것들을 논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불일치와 갈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죠. 통계 처리할 때 차이점을 강조하죠. 됐고 3번 이렇게 열심히 논쟁한 다음에 주장들이 표면화된 후에는 자 그냥 델파이와 달리 공개적으로 토론을 거치게 되죠. 대면 토론을 거치게 되죠. 자 이거는 뭐 기출문제 똑같은 거 있는데 정답률이 50%가 안 되더라고. 이것도 충격이요. 충격이요 이거. 그럼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쉬운 건데. 그냥 델파이 아니고 정책 델파이는 마지막에 대면 토론, 공개 토론. 자, 4번 참가자를 선발하는 과정은 그냥 델파이는 전문성만 기준으로 하죠. 전문가만 참여 가능. 정책 델파이는 정책이니까 이해관계와 식견이 있는 사람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문성, 이해관계, 식견도 둘 다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성 자체보다는 이해관계, 식견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뭐 괜찮아요. 자, 비교를 해볼까요? 특히 3번. 저기 잘 보세요. 선생님, 이런 게 있었다고요? 공개적으로 토론하게 된다. 자, 정책 델파이 공개적으로 토론하게 된다. 공개적으로 토론, 비공개가 아니라. 그리고 대면이 뭡니까? 같이 얼굴 보고 하는 거. 델파이는 끝까지 대면 토론이 없죠? 익명성 보장이죠. 그러니까 컴퓨터로만 의견 교환하는 거예요. 뭐 종이로 써서 하든가 컴퓨터로 하든가 상관없고 요즘 시대에 뭐 종이로 하겠어. 아무튼 컴퓨터로 의견 교환하고 누군지는 몰라. 누구 의견인지는 몰라. 근데 델파이는 끝까지 그렇게 컴퓨터로만 하고 의견 교환만 하고 정책 델파이는 마지막에 대면 토론은 공개 토론이라고 기출문제도 이게 적혀 있고요. 그래서 정책 델파이는 초기 단계에서만 익명성이 요구되고 논쟁이 표면화되고 나면 공개적으로 토론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있죠. 선발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관심과 통찰력, 뭐 이해관계 등등등 가지고 있는 여부도 고려하고요. 뭐 둘 다 고려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1번, 2번 있었던 거 의견 차이를 부각시켜 의도적인 갈등의 조성을 중시해. 이것도 델파이랑 다른 점이죠. 델파이는 뭐 의견 일치 유도. 자, 델파이는 의견 일치 유도. 그래서 마지막에 컴퓨터 통계 처리 돌려가지고 중위값으로 합의를 보죠. 중위값은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근데 정식 델파이는 싸움 붙이고 마지막에 대면 토론으로 합의를 도출합니다. 자, 델파이, 정식 델파이 차이점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거 또 틀리면 안 돼. 이게 정답률 50%가 안 된다니. 충격. 자, 쌍둥이 모의고사에서도 이거는 이제 그전 국가학 7급이 20문제다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25문제잖아요. 쌍둥이 모의고사에서 기존 8개년도 문제의 변형 문제다 보니까 21번부터 25번이 기존 문제 없겠죠. 그래서 제가 25문제로 변형시켜서 21번부터 25번은 제가 추가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추가 문제들도 옛날 국가직 7급 문제의 바탕을 두고 다 분석해서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겠다. 이걸 이제 추가해 준 겁니다. 또 나오잖아요.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전문가에게 설문을 반복하여 의견을 확보하는 기법으로 반대 의견을 부각시켜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 의도적 의견 대립 논쟁이 어느 정도 표면화되면 마지막에는 대면 토론. 자, 잘 안 보여도 여러분들 방금 전에 읽었던 거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정답은 뭐야? 1번 찍으면 안 돼. 델파이 찍으면 안 돼. 3번 정책 델파이. 자, 이거는 역시 제가 추가한 거니까 제가 잘하긴 했지만 그래도 국가학 7급에 예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더 오래된 문제 나왔던 거예요. 또 나오니까 넣어준 거. 그래서 참고로 이제 국가학 7급 쌍둥이 모의고사만 21번부터 25번이 추가되어 있고요. 이제 혹시 지방직 7급을 대비하시는 분들, 지방 7급을 위해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방 7급 쌍둥이 모의고사도 다 출간되어 있습니다. 지방직 7급 8개년도 문제 160문제랑 변형 문제 160문제. 이건 이제 계속 20문제니까 160문제.
19번. 통계적 가설 검정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1번, 2번 모르면 말이 안 되고요. 1번, 2번 모르면 이거는 아직 대비가 안 된 것이고 3, 4번은 좀 심해. 행정학 범위를 한참 넘어갔습니다. 혹시 뭐 행정고시랑 같이 병행 하신 분들 중에 조사 방법론 보시는 분들은 너무 쉽지. 근데 뭐 일부고 아주 일부고 대부분은 모르는 부분. 자, 생소한 문제인데 자 그래도 정답률 50%입니다. 50%. 자 아까 3번도 그렇고 19번 다 50%입니다. 50%.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제 정답률이 70%가 넘어요. 70%. 그 이유가 있겠죠. 잘 보세요. 일단은 1, 2번을 못 고른다 그러면 큰일 났고 자 1번 한번 봅시다. 1.5류는 실제로는 모집단의 특성이 연가설과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거야. 연가설은 뭡니까? 효과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효과가 없어. 근데 그 연가설을 기각해 버렸습니다. 배제한 거죠. 그러면은 옳은 연가설. 옳은 연가설을 배제한 거예요. 옳아. 효과가 없는 게 옳아. 효과가 없는데 이걸 배제했으니까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2종 오류는 실제로는 여기 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생략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모집단의 특성이 연가설과 같지 않아. 그 말은 효과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어쨌든 실제로는 연가설 틀렸어. 연가설 틀렸어. 그러니까 효과 있다가 틀렸어. 그러니까 효과 없다가 틀렸어. 자, 연가설 효과 없다예요. 효과 없다가 틀렸어. 실제로는.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죠. 어쨌든 틀린 연가설을 기각하지 않았어. 그럼 채택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틀린 연가설을 채택했다? 이종 오류가 되겠고. 자, 효과가 없다가 틀렸어요. 그럼 효과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효과가 실제로는 있는데 효과가 없다를 채택해버렸어.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 거죠. 자, 어쨌든 옳은 연가설 배제, 틀린 연가설 채택. 그리고 자 3, 4번이 남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내니 행정하게. 어쨌든 이거는 눈칫밥으로 1, 2 영어로는 A, B 뭐 좀 뭐 그리스어인가요? 뭐 바꾸면은 알파, 베타 뭐지 무슨 어지? 하여튼 1, 2 A, B 알파, 베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알파벳으로 쓰니까 우리나라도 1, 2로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제 눈치가 좀 있었다면은 4번 이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푼 것 같아. 어떻게 정답률 70%가 넘지? 50%가 아닙니다. 70% 넘어요. 아무튼 그래서 얘도 뭐 100점 방지용이 아니야. 생소한 문제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4번 공부 안 해도 되겠지만 나온 김에 봅시다. 나온 김에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물론 1, 2번을 모르면 이해 안 되고요. 1, 2번 제대로 하시고. 자, 알파는 뭐다? 1종 오류예요. 그러면 옳은 연가설 배제. 옳은 연가설 배제. 옳은 연가설 배제. 근데 1-알파는 그 반대니까 옳은 연가설 채택이에요. 잘한 거죠. 그러니까 1-알파는 잘한 겁니다. 알파가 오르니까. 1-알파는 반대 잘한 거예요. 옳은 연가설 채택. 옳은 것을 옳다고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옳은 걸 골라낼 수 있니? 믿을 수 있느냐? 네가 골라낸 거 옳은 거 맞니? 믿을 수 있느냐? 신뢰 수준. 1-베타는 자, 1-베타는 뭐다? 틀린 연가설을 채택한 거예요. 베타는 틀린 연가설 채택. 그러면 1-베타는 반대죠. 틀린 연가설을 배제한 거예요. 틀렸으니까 버렸어. 나 틀려서 버렸어. 이거는 틀린 것을 얼마나 잘 검정해낼 수 있느냐. 그렇죠? 자, 1-베타 틀린 것을 실제로 배제해버리는 거. 틀린 거 검정력. 말되죠? 이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 설명 이해 안 됐어도 괜찮아요? 이해 안 됐어도 괜찮아요? 넘어가도 됩니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너무 심했어요, 이번은. 네, 20번. 원래 마지막 문제인데 더 남았죠? 부름의 기대 이론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기본 중에 기본 문제. 우리 노력이 성과로 연결되는가? 노력이 성과로 연결되는가? 노기성 이렇게 외웠고, 성과가 보상으로 연결되는가? 성수보 이렇게 외웠고, 보상에 대해 갖는 선호, 보유선 이렇게 외웠죠. 노기성수 보유선 이렇게 외웠죠. 됐죠? 노력이 성과, 여기가 노기성, 성과가 보상, 성수보, 그다음에 보상이 선호, 보유선, 노기성, 수보유선, 노기성수 보유선. 우리 뭐 지겹게 했던 겁니다. 기출 문제도 있고. 자, 부름의 기대이론, 노력을 기울이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믿음, 기대감, 노기성. 성과를 달성하면 보상이 주어지라고 믿는 정도, 성수보.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
보유선 다 있었던 겁니다. 됐고, 뭐 기출문제 있는 것들은 뭐 제가 뭐 적중했다 그런 표현 안 쓰잖아요. 기출문제 있는 것들은 그냥 누구나 대비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다 대비 가능한 거. 그것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기계적으로 풀어야 조금 이제 요건 좀 어렵거든. 좀 난해한 문제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 시간이 생기죠. 자, 여기 또 생소한 문제이면서 제가 좀 풀기 어려웠을 수 있다. 세 문제로 분류하는 3, 19, 21, 그 21번입니다. 성인지 예산에서 자 일단 이것도 정답률 50%까지 올릴 수 있어요. 2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당연히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민해야 돼. 그 다음에 찍든가. 자, 성인지 예산제도가 목적이 무슨 여성성 지원이에요. 양성 평등, 남녀 평등 한쪽을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지 예산제도는 한쪽 지원 아닙니다. 평등이에요, 평등. 자, 한쪽이 좀 차별받는 분야가 있어. 높여주고. 차별받는 분야가 있어. 높여주고. 그래서 남자, 여자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점을 고려해서 예산을 다르게 배분합니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인 평등을 맞추는 거죠. 결과적인 남녀 평등이에요. 한쪽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남자가 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자에게도 지원하고, 여자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여자에게 지원하고, 그렇죠. 남자, 여자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되지. 근데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를 고려해서 결과적으로 평등하게 맞춰준다. 차별받지 않도록. 당연히 틀렸죠.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에도 다 도입이 되어 있죠.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출문제 있는 것이고 예산 기금 예산에서도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 기금도 성인지 기금 기금 예산 성인지 기금 계획서 성인지 기금 보고서 다 적용되어 있고요. 어쨌든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 기금 다 되어 있고 이런 지을 수 있어야 되겠고 이제 1번 3번의 싸움인데 아이고 이건 저도 못 외워요 여러분들. 저도 못 외워요. 틀렸어요. 괜찮아요. 자 1, 3번 중에 찍어 틀렸다. 괜찮아. 2, 4번만 안 찍었으면 돼. 저 1, 3번 저도 못 외운다니까. 자, 처음은 호주래. 처음은 호주. 와, 어떡해요. 그러니까 뭐 이미 기출문제에 나왔던 제도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결론 알겠지. 뭐 저도 그런 건 알고 있죠. 근데 성인지 예산 제도를 처음 어디서 도입했는지는 처음 봐요. 호주래, 호주. 근데 뭐 앞으로는 뭐 기억에 그냥 뭐 남으면 좋고 안 남아도 뭐 어쩔 수 없고. 우리나라. 자, 이거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처음은 2010년이래. 저도 못 외워요, 이런 거. 자, 저는 이제, 저도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모든 제도에, 최초는 언제, 뭐, 우리나라는 언제, 그런 거 기출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거. 그 정도, 저도 이제 그 정도밖에 몰라요. 왜? 그 수많은 제도를 외우는 건 불가능해요. 또 그걸 제가 연구했다. 그러면 수업용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버려줘야 돼.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밥만 먹고 행정학만 하는데 여러분들은 행정학 말고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요. 오죽하겠어. 전혀 틀렸어도 상관없습니다. 2, 4번만 안 찍었으면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10년도에 도입됐대요. 결론만 참고. 틀렸어도 되겠고. 그 다음에 22번 오츠의 분권화 정리는 자 오츠 자체는 몰라도 됩니다. 오츠 자체는 저도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거 처음 봤어요. 우리 티브 가설 있잖아요. 티브 가설이랑 비슷한데 분권화 이것도 내용 보면 지방 분권화잖아요. 지방 분권화 티브 가설이랑 일맥상통하는데 티브 가설은 시험에 잘 나와요. 티브 가설 모르면 안 되고 오츠까지는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지방 분권이 뭔지 알면 그냥 푸는 거예요. 자 오츠의 집권화 정리? 분권화 정리. 중앙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이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보다 더 적게 들면 중앙정부에서 했죠. 그러면 집권화 정리겠지. 분권화 정리인데 분권화 정리. 뭐 지방정부가 더 비용이 저렴하다. 이거나 혹은 뭐 같거나. 근데 적어도 중앙정부가 더 적다는 틀리죠. 실제로는 오츠 같은 경우에는 같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니까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 티브 가설처럼 이것도 경제학적인 이론이라서 가정을 해야 돼. 가정. 같다고 가정합니다. 근데 안 해도 돼요. 그냥 풀 수 있는 겁니다. 기억은. 자, 그럼 옳은 거 고르는 것인데 이렇게 집었고 이제 니은 보면 되겠네. 니은 공공재 지역 간 외부 효과가 없다. 자, 티브 가설도 지방 분권화. 이것도 내용 보니까 어쨌든 분권이 지방 분권을 의미해요. 학자마다 결론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공공 서비스 공급의 분권화는 외부 효과가 없어야 된다. 티브 가설에서 그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각각 지방 정부가 분권화돼서 차별화돼서 경쟁해야 되는데 외부 효과가 있어? 외부 효과는 뭐예요? 여기 공공시설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 그러면은 굳이 이게 경쟁이 안 되죠. 그냥 여기 살아도 여기 있는 거 쓸 수 있는 거니까. 쓸 수 없어야, 외부 효과가 없어야 따로따로 차별화되고 경쟁이 되죠. 티브 가설에 의하면 실제로 이사하게 되고, 나 이거 좋아, 이렇게 이사하고, 이게 좋아, 이사하고, 발로 하는 투표죠. 어쨌든 그건 다를 것 같지 않죠. 이거는 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외부 효과가 뭔 말인지만 알면 푸는 것이고, 뭔 말인지는 다 티브 가설에서 배웠던 거. 제가 물론 아무거나 연결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죠. 평소 때 확실하게 다른 것을 연결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렇죠? 이것도 파레토 효율적 수준으로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정한대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5층까지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런 수도 없이 많아. 자, 공부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은 거. 수도 없이 많은 이론에서. 또 이거 공부해봤자 또 다른 사람께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지방 분권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걸 착실하게 반복해 주신 분들은 응용해서 다 푼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자, 세 문제 안 들어가죠? 그냥 풀 수 있는 네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 이제 정답률도 실제로 50%보다 훨씬 넘어요. 제가 몇 %는 지금 까먹었는데 반절보다 훨씬 넘습니다. 거의 다 맞췄어요, 이거. 23번. 자, 요 문제는 이제 기출문제 있는 것도 풀 수 있긴 한데 여기서 좀 1번에서 좀 헷갈린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정답률이 반절이 안 되는데 기본 문제입니다. 이용은 입법 과목 사이의 융통으로서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전용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의결 필요 없죠. 자,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있잖아요. 요거는 자, 전용은 국회 의결 필요 없이 그냥 전용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서술을 많이 하고 이용은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끝. 여기까지만 서술을 많이 해요. 중요한 게 국회 의결이니까. 차이점이 국회 의결 여부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맞아요. 제대로 공부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오해하면 안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은 둘 다 필요하다. 위임이거나 승인이거나 어쨌든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하다. 그래서 없이도 여기가 틀린 거예요. 자, 둘 다 기재부는 당연. 그러니까 기재부는 웬만하면 국가재정 관련된 걸 다 거의 다 관여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국회 의결 여부가 되겠죠. 뭐 이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뭐 난이도 높이려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낚시를 좀 한 거죠. 그다음에 요건 골라내야지. 이용, 장관항, 입법 과목 간 융통, 전용은 세 항목 행정 과목, 장관항 입법 과목입니다. 그다음에 4번은 모르면 큰일 나죠. 한정세 원칙 예외, 주얼 개소가 두 문자 따라서 외웠고 이해도 되죠. 목적의 사용이잖아 이게. 원래 여기다 쓰기로 했는데 다른 데다 쓰는 거니까 상호 융통이니까 목적의 사용, 한정세 원칙을 저해하는 거. 한정세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예외가 되는 거죠. 예외. 또 두 문자로 지겹게 외웠던 거. 뭐 전통적 예선칙은 지겹죠? 이렇게 지워서 2번 풀어주시면 되겠고, 뭐 기간간 이용 뭐 당연한 거긴 한데 못 봤을 거예요. 기간간 이용이 뭐지? 모르는 건 고민하지 않는다. 시험장에서 모르는 건 고민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1, 3번 지워서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용, 입법 과목 간의 융통이다. 국회 의결을 알아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기출문제에도 이용에도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기출문제 회독수가 좀 많이 필요하긴 하겠지. 뭐 다 나오는 건 아니거든. 왜냐하면 중요한 게 이거다 보니 국회 의결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긴 해요. 어쨌든 나오니까. 그다음에 전용은 세 항목이고 장관항 아니고 장관항 이용이 되겠고 다 있죠. 자,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이거는 이제 한정세 원칙 예외인데 한정세 원칙 예외는 전통적 예선칙 단원에 지겹게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기출문제는 안 띄울게요. 근데 쌍둥이 모의고사에 있는 것도 기출문제, 그것도 국가기출기 기출문제, 한정세 원칙 예외로 이용, 전용 둘 다 있죠? 그래서 한전이, 자, 전용 이용, 한전이 둘 다 있죠? 이건 이제 기출문제만 보면 돼요. 근데 한정세 원칙 예외에서 틀린 것을 지우고 나면 이제 한정세 원칙의 예외 7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7가지를 싹 다 외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양쪽 보면 7가지 다 외울 수 있게. 뭐 쌍둥이 모의고사 이렇게 보충하는 거죠. 기출문제랑 같이
공부해야 될 거, 혹은 응용 문제 연습. 24번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기본 문제죠. 1번 시민의 요구가 없다면 직권으로 조사활동 할 수 있고, 자, 예외적이지만 직권조사 가능. 일반적, 원칙적으로는 시민의 요구에서 조사를 하는데 예외적으로는 조사활동 가능, 직권조사 가능. 그다음에 입법부 소속이죠. 입법부 소속이니까 당연히 입법부가 임명. 4번 시정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자, 법적 구속력도 없고 강제 집행력도 없고 직접적인 감독권도 없고 변경 취소 무효 불가능하고, 이거 뭐 없는 권한들은 무지막지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철저하게 외웠던 것들입니다. 뭐 2번은 당연한 거 아니야.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겠지. 인력이 부족하대, 예산이 부족하대. 그래서 뭐 2번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당연한 것이고 1, 3, 4번 지워서 2번 하시면 됩니다. 자, 다 있습니다. 빨리 떠라. 자, 1490번 문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입법부, 예, 행정부 통제수단이에요. 옴부즈만은 입법부 소속이다. 물론 조심해야 될 게 입법부 소속이지만 의원들로부터도 업무상 독립성을 가지긴 하죠. 어쨌든 소속은 입법부, 임명도 입법부. 이건 보너스. 자, 스웨덴이죠, 스웨덴. 그다음에 이거 그냥 그대로 보죠. 시정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취소하는 거나 뭐 4번 선지랑 똑같네. 똑같은 표현으로 땡을 냈고요. 그 다음에 5번 국민의 고발의 임무 수행이 수동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게 원칙이긴 해. 근데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해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뭐 요건 이제 옳은 선지인데 한 방에 보려고 제가 이 문제로 그냥 했어요. 근데 다른 문제에 틀린 선지도 있어. 옳은 선지, 틀린 선지 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른 문제 보시면 이렇게 거의 똑같이 적혀 있는 것도 있어요. 다 쉽게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왜 이것도 몰랐어요? 그게 아니라 당연히 실력은 부족할 수 있다니까. 지금 부족할 수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 방향 잡을 때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다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몰라 그런 게 아니고요. 방향을 잡아야 내년에는 해설 강의 볼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혹여 좀 오해 소재 있게 말해도 혼자 막 기분 나쁘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됐죠? 자, 내년에 합격합시다. 쌍둥이 모의고사도 옴부즈만 뭐 이거는 그냥 거의 똑같은데 뭐 때문에 넣었더라? 이거 예외적으로 직권조사 가능하다. 뭐 그것 때문에 제가 넣어놨나 보네요. 그다음에 이것도 있네. 입법부에 속해 있다. 입법부에 속해 있다. 뭐 쌍둥이 모의고사 이거 아니어도 뭐 기출문제집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25번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좀 그렇다 문제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안 나왔었는데 이건 너무 쉬워서 오히려 좀 헷갈렸을 수 있어요. 자, 당연히 빅데이터는 모든 데이터 포함이에요. 사진 등등등. 그래서 그냥 1번 고르면 끝나는 것인데, 자, 빅데이터는 정형적 데이터랑 뭐 반정형적, 비정형적, 반은 빼고 B라고만 할게요. 정형적 데이터랑 비정형적 데이터 중에서 당연히 비정형적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쓰겠죠. 정형적 데이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 비정형적 데이터 혹은 뭐 반정형적 데이터. 근데 그렇다고 그걸 어떻게 다 구분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정도는 이제 옳다고 봐야지. 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정형적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다는 틀려요. 기출문제도 그렇게 출제되고 있고. 그래서 기출문제가 그동안은 오히려 더 고도화된 문제로 비정형적 데이터보다는 정형적에 초점을 맞춘다 땡 이렇게 출제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비정형적이 초점이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근데 이거는 뭐 두 개 비교라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다 포함한다. 이런 거니까 옳다고 봐야 되겠죠. 또 무엇보다 1번에서 이걸 어떻게 답으로 안 찍을 수가 없잖아. 사진이 안 들어갈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은 1번 보자마자 찍고 2번에서 살짝 정형보다는 비정형 초점인데 어쨌든 뭐 이 정도 뉘앙스면 뭐 괜찮겠지 하면서 1번 그랬을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정답률은 거의 뭐 8, 90%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걱정은 안 하는데 혹시나 좀 오해를 했을까 봐. 자 그러면 우리 다 받고 이제 향후 시험 대비 요령을 한 번 더 싹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물론 앞에 했었던 거 종합 반복이에요. 기존 기출문제집 1800문제도 안 되는 문제 있었던 것으로 기계적으로 풀리는 18문제는 완벽하게 또 대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많이 틀렸다 뭘 해야 될지 제가 말 안 해도 이제 방향성이 잡히죠.
생사 문제 7문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좀 어렵다 싶은 거 3번, 19번, 21번이 있고, 자, 이거는 직접 다 보셨겠지만 다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이론 강의 때부터 이거 대비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다양성 관리 정도, 또 뭐 더 이상 넓히지 말고 딱 그 정도, 협의 강의 그 정도, 다양성 관리 정도만 좀 챙겨두시고 나머지는 결론만 딱딱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많이 틀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4개에서 많이 틀렸어. 합쳐서 22개에서 많이 틀렸어. 그러면 뭘 해야 될지 딱 잡혔고, 기출문제 해독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서는 거의 다 맞췄어. 거의 다 맞췄어. 그럼 큰 문제 없어요. 큰 문제 없으니까 기출문제 회독 좀 더 하되 모의고사를 또 병행하면서 공부 방향 잡아주면 되겠고, 당연히 모의고사 중에서는 자기가 시험 볼 직렬의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도 함께 볼 수 있는 쌍둥이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당장 이번 지방직 7급 시험에서도 쌍둥이 모의고사 출간되어 있고, 내년 국가의 7급 대비하신 분들도 역시 내년 버전으로 한계전도 삭제하고 올해 이 문제 추가해서 제가 변형 문제까지 만들어서 또 업로드가 되겠죠. 출간이 되겠죠. 또 활용해 주시고 공부 방향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장 중요한 단원별 기출문제집, 그리고 그게 되면 최근 자기가 시험 볼 직렬의 문제, 이렇게 2개로만 크게 잡아준 것이고, 당연히 본인이 분석해서 나는 이 문제점이 있어, 이걸 보완하기 위해 이거 활용할래, 뭐 요약서 활용할래, 뭐 진도별 모의고사 활용할래, 알아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저는 이제 크게 방향성을 설정해 준 것이고, 자, 이거 100점 방지를 할 만한 건 없어가지고 참 쉬운 문제 조합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자기한테는 어려웠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부족한 거니까 이제 더 이상 부족하지 않도록 그걸 채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워 나가서 합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험 쉽다고 자랑하고 난리치는 우리 거의 이제 합격하실 분들, 그분들 정말 축하드려요. 근데 그분들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 자, 그 합격생들의 눈에 보이는 결과물만 보면서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 자랑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성취감을 맛보고 환희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버티는 것 없이는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방향성 잡았고, 이거 듣다 보면 본인의 문제점도 파악이 되죠. 문제점 또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지 또 열심히 또 연구해가지고 공부 계획 다시 한번 제대로 잡아 봅시다. 자, 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